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고향 프로의 김승률입니다. 최근에 전세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앞으로 이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단순히 세입자들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경제에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걱정거리가 또 늘어납니다. 왜 갑자기 전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을까요? 오늘은 이 전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부동산 제도가 바로 전세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는 자기 집이 있으면 집주인이고 없으면 매달 집세를 내는 월세 세입자일 뿐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자기 집도 아니고 월세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전세라는 제도가 있죠. 네. 자, 다들 알다시피 전세는 매달 집세를 내는 게 아니라 높은 보증금을 한 번에 내고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네.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집을 맡기고 세입자는 집주인한테 돈을 맡기는 겁니다. 계약이 끝나면 다시 서로 돌려받는 거고요. 전세는 나름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매달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월세를 내본 사람은 알죠. 한 달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고 그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세가 처음에 큰 목돈이 들기는 해도요, 어차피 나갈 때 다시 돌려받으니까 세입자가 그렇게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럼 단점은 뭘까요? 전세 세입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세입자한테 이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전 재산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자, 오늘 얘기할 요 피해들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못 받아서 생기는 건데요. 자, 이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하나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집이 있고요. 여기 집주인을 A라 하고, 요 A 집에 B가 전세 세입자로 들어왔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집의 현재 매매 가치는 1억이고, 그리고 전세 시세는 8천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매매가는 1억, 전세는 8천. 이해되시죠? 자, 이제부터 요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역전세입니다. 자, B는 이번에 계약이 끝나면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B가 사는 동안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돼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집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전세가도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매매가가 9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9천만 원. 9천만 원. 자, 그리고 전세 시세는 7천만 원으로 또 떨어졌다고 해 보겠습니다. 야, 이해되시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조금 다운돼서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가 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B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8천만 원을 냈죠. 근데 지금은 시세가 떨어져서 A가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요 7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네. 근데 7천만 원으로는 요 B에 8천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전세가가 더 낮아지는 걸 바로 역전세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새로 들어올 전세 세입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7천만 내고 들어오는데 B는 그 전에 8천을 내고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B는 이제 7천만 원보다 많게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현재 시세로는 B의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B는 제때 이사를 가지 못할 수도 있겠죠. 네, 그 피해를 B가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역전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깡통 전세. 예. 자, 처음에는 매매가가 1억, 전세가 8천이라고 했죠. 근데 부동산 시정이 더 안 좋아져서 이제 집값이 7천만 원까지 내려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예. 전세가 아니고 매매가가 7천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아니, B는 8천만 원 주고 여기 전세로 들어왔는데 이제 이 집의 매매 가치도 8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A는, 집주인 A는 새로 세입자를 받기는커녕 이 집을 아예 통째로 팔아도 B의 보증금을 줄 수가 없어집니다. 집을 팔아도 남는 게 없다, 빈 깡통이다 해서 이런 집을 바로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역전세보다 더 심각한 경우죠. 역전세는 새로 세입자를 받아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못 주는 거였고요. 깡통 전세는 심지어 집을 팔아도 B의 보증금을 못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마지막 전세 사기. 전세 사기는 좀 복잡한데 어쨌든 말 그대로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이 처음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건데요. 최근에 많이 나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바로 이런 사기에 당한 겁니다. 무슨 빌라 왕이니 악성 임대업자니 하는 말도 다 이런 전세 사기꾼들이었는데요. 이들의 수법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요 집을 샀는데 나중에 요 대출을 못 갚을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요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죠. 네. 경매로 넘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이 집이 팔리게 되면 그 팔린 돈은 집주인이 아니라 요 은행으로 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경매에서 새 주인이 이 집을 낙찰받았어요. 그럼 이 주인도 이 집을 샀으니까 돈을 내야겠죠?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냐? 집주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은행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은행이 이 집주인한테 대출을 해줬는데 이 집주인이 돈을 못 갚으니까 요 팔린 돈을 은행이 바로 가져간다는 거죠. 요 집한 돈으로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집에 이 세입자가 살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세입자가 살고 있었어. 자,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면 이 세입자도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경매에서 팔린 돈이 은행으로 먼저 가게 되면 세입자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자, 사기꾼들은 이 상황까지 생각하고 요 세입자의 돈만 날름 먹고 튄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수법은 세입자 몰래 집을 파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역시 또 이렇게 집이 있고 A씨 집에 있고 여기 안에 B가 산다고 해볼게요. 자, 근데 A씨가 요 집을 팔려고 해요. 그래서 이 집을 C한테 팔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요 B 살고 있는 B는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B는 A한테 보증금을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A가 B의 보증금을 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A는 B한테 줄 보증금까지 감안해서 요 거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B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C한테 보증금까지 함께 주던가 아니면 B를 완전히 내보낸 다음에서야 이 집을 거래를 해야겠죠. 어떻게 하든 줘야 할 의무는
A한테 있습니다. 자, 그런데 A가 이런 사실을 숨기고 B 몰래 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고 새로운 주인 C한테 이 집을 판 겁니다. 그럼 나중에 C는 B한테 보증금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의무가 전혀 없죠. 그래서 A가 요 B의 보증금만 또 먹고 튄 겁니다. 자, 이번 사기꾼들은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받은 바로 그 당일날 이 집을 몰래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한날 한시에 말이죠. 이렇게 세입자 몰래 집을 팔아 넘기면서 B는 꼼짝없이 자기 보증금만 날리게 된 거죠. 정말 억울하게도 이렇게 당하면 현행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기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이 허점을 노리고 이런 사기를 쳤던 거죠. 자, 요 세 가지 개념이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죠.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도 보증금을 못 돌려줘. 역전세.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못 돌려줘. 깡통전세. 처음부터 보증금 먹고 튀어. 전세 사기.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전세 피해를 알아봤는데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피해가 늘어나게 되었을까요? 우연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전세 피해가 늘어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런 피해들은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거나 폭락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상 이런 위험이 늘 잠재해 있죠. 그렇긴 해도 요즘같이 피해가 커진 이유에는 분명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갭 투자 때문입니다. 갭 투자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갭 투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기초가 될 만한 개념부터 먼저 짚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이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해요. 이런 집을 하나 살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예를 들어 이 집이 1억이다. 그러면 여러분 돈으로 1억을 턱 주고 사면 그게 곧 투자죠. 나중에 이 집이 1억보다 오르면 투자에 성공한 겁니다. 그죠? 그야말로 내 돈으로 내가 사는 전공법 투자입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에는 이런 정직한 방법 말고 약간의 기술이 들어가는 투자도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른바 전세 끼고 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또 갭 투자하고 연관이 많거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예시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1억짜리 집이 있어요. 이 집을 사려면 당연히 1억이 있어야겠죠. 자, 이 집을 사려는 A씨에게는 근데 1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8천만 원을 빌렸어요. 자, 8천만 원을 빌리고 자기 돈 2천만 원을 더해서 드디어 1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자, 은행 돈 8천에 자기 돈 2천까지 합쳐서 드디어 요 1억짜리 집을 산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제 이 집이 1억보다 더 오른다면 A는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거겠죠. 그죠? 자, 집을 사긴 했는데 문제는 요 대출 때문에 이자 비용이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자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른다면 그것도 성공한 투자기는 하죠. 근데 집값이 안 오르거나 지지부진하게 오른다면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 비용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자 비용을 최대한 아끼는 게 좋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 집에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집을 전세로 내놨더니
B가 이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B가 전세 보증금으로 8천만 원을 냈습니다. 뭐 간단하죠? 자, 8천만 원 받았어요.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 바로 대출을 갚는 겁니다. 네. 대출 상환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도 없으니까 A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집값이 오르길 기다릴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A는 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집을 살 때 은행 대출을 내기는 했지만 이제 그 빚도 이제는 없습니다. B한테 받은 보증금으로 바로 갚았거든요. 자, 그럼 A는 이 집을 사는데 결국 얼마를 쓴 거죠? 겨우 자기 돈 2천만 원. 요 2천만 원만 쓴 겁니다. 2천만 원으로 요 1억짜리 집을 산 거죠. 전세 덕분에, 전세 덕분에 집을 사는데 들인 돈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사는데 전세 보증금이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셈이죠. 맞죠? 예. 자, 보셨듯이 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 덕분에 생각보다 쉽게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전세 제도를 잘만 이용한다면 부동산 투자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생돈을 다 투자하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위험 부담도 크니까요. 네. 자, 이런 전세 제도를 지렛대 삼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온 부동산 투자 방법이 이른바 전세 끼고 매매라는 겁니다. 자, 전세 끼고 매매는 요 과정이랑 비슷하지만 좀 더 압축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을 사서 요런 A처럼 어차피 전세 세입자를 구할 거라면,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쓰는 돈을 줄일 거라면 말이죠. 자, 굳이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 받고 세입자 구하고 다시 대출 갚고 이런 전철을 밟을 필요도 없이요. 애초부터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바로 구하면 됩니다. 자, 뭔 말인지 자 쉽게 풀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A씨 요 집이 현재 시세는 1억이고 그리고 B가 현재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죠? 전세 세입자로 B는 8천만 원의 보증금을 아까 냈습니다. 맞죠? 자, 이제 이 집을 C가 산다고 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B가 없다면, B가 이 집에 살고 있지 않다면 거래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C가, 자, 여기 만약에 C가 있다면 C가 A한테 그냥 1억을 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1억을 줄게. 그러면 A는 이 집을 그냥 넘기면 되죠. 자, 문제는 B의 전세 기간이 아직 좀 남았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질까요? 자, 당연히 B가 나중에 받아야 될 보증금까지 이 거래에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일단 C가 1억을 A한테 줬습니다. 왜냐? 이 집이 1억이니까요. 자, 근데 나중에 B의 보증금을 돌려줄 때 이 집을 팔고 나간 A가 B의 보증금을 주는 건 좀 이상하죠? 이제 주인은 C니까 말이죠. 그래서 A는 나중에 B한테 줘야 될 보증금을 미리 C한테 주는 겁니다. 자, A가 C한테 8천을 주는 거예요. 왜 주냐? B가 나중에 전세 계약이 끝나서 나갈 때 이 돈을 돌려주라고 C한테 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B 나가면 이 보증금 주세요라고 8천을 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자, 일단 이 집은 C한테 넘어갔습니다. 이제 집은 C 거예요. 자, 그럼 C는 이 집을 얻기 위해서 얼마를 썼을까요? 처음에 A한테 1억을 줬지만 A한테 다시 8천을 받았습니다. B의 보증금 때문에 말이죠. 그죠? 자, 그럼 결국 C가 쓴 돈은 얼마입니까? 겨우 2천만 원입니다.
자, 좀 더 간단하게 거래를 한다면 그냥 애초부터 A가 C한테 전세 보증금은 C가 알아서 하시고 그냥 이 집 자체를 사는데 2천만 원만 주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계산은 같으니까요. 그러면 C도 A처럼 2천만 원으로 이 집을 사게 된 거죠. 자, 요거하고 조금 다른 건 C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도 않고 이 집을 샀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전세를 끼고 있는 집을 샀기 때문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일반적인 전세 끼고 매매라면 이 방법의 확장판이자 응용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까지 설명하면 이제 갭투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자, 아까 얘기한 방법은 세입자가 지금 B가 있는 상황에서 C가 이 집을 살 때였습니다. 자, 그 세입자 덕에 내가 실질적으로 쓴 돈을 줄일 수 있었죠? 자, 그럼 만약에 요 B가 없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없는 집을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도 전세 끼고 매매가 가능할까요? 자, 이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A한테 집을 샀던 C가 또 이 집을 판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은 이 집에 세입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이런 상황에서 이 집을 사려고 이번에는 D가 나타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D라고 할게요. 자, D도 자기 돈 크게 들이지 않고 전세 끼고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집에 세입자가 없어서 아까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D가 이 집을 계약하고 직접 세입자를 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D가 이 집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럼 C한테 계약금을 먼저 줘야겠죠? 왜 보통 건물 같은 거 계약할 때 돈을 한 번에 다 내진 않죠. 일단 계약금부터 걸고 나중에 나머지 돈을 치릅니다. 그죠? 그래서 자, D가 계약금으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먼저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계약한 날짜를 1월 1일이라고 해볼게요. 요 계약 날짜를 이제 1월 1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잔금 8천만 원은 3월 1일에 주겠다고 약속을 또 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계약한 날이 1월 1일이고 나머지 잔금 8천원 3월 1일날 드릴게요 하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잔금 날까지 한 2달 정도 시간이 좀 남죠? 자, 그럼 D는 이 잔금 날 전까지 자기가 직접 세입자를 구하는 겁니다. D가 직접 이 집의 전세 세입자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해서 이 집은 아직 D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 계약을 했고 잔금만 치르면 되기 때문에 마치 자기 집인 양 세입자를 구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되시나요? 자, D가 아주 운 좋게 3월 1일 전에 전세 세입자를 구했어요. 네, 이 세입자를 이제 이번엔 E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B는 E한테 언제 보증금을 받아야 될까요? 네, 바로 요 3월 1일에 보증금을 받는 겁니다. 그 전에 받아도 안 되고 그 후에 받아도 안 됩니다. 무조건 3월 1일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돈으로 D가 C한테 잔금을 치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 집이 D의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D와 전세 계약을 맺은 E는 이 집의 세입자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좀 복잡하나요? 자, 그러니까 요 세입자가 지금 없는 집을 전세 끼고 매매를 하려면요, 집을 사는 요 D가 잔금날 전까지 어떻게든 세입자를 구한다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려면 요 잔금날을 최대한 여유 있게 잡는 게 좋겠죠? 세입자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요.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날과 D가 줘야 될 이 잔금날 8천을 한 날 한시에 하는 거죠. 보증금 8천을.
그래서 D한테 받은 보증금 8천으로 요 8천으로 C한테 바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최종 성사시켰는데 D가 쓴 돈은 또 역시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맞죠? 요 8천만 원은 전세 세입자 D한테서 받은 돈을 그대로 줬기 때문에 여기에 D가 쓴 자기 돈은 결국 또 2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세입자가 없는 집을 전세 끼고 하는 매매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갭투자는 이제 쉽습니다. 갭투자는 이런 전세 끼고 매매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앞서 봤겠지만 세입자가 있든 없든 전세 끼고 매매는 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투자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았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머리를 굴려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지금 나한테 1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그냥 내 생돈 1억으로 이 집을 한 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세 끼고 매매 방식으로 5채를 사면 어떨까?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도 가능할까요? 만약 집값이 오른다면 한 채보다 5채를 사뒀을 때 더 많은 수익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5채가 다 오르진 않아도 그 중에 몇 개만 올라도 이득이죠. 어쨌든 한 채만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세 끼고 매매가 아주 광풍처럼 번져나갑니다. 한 채 살 돈으로 5채씩 사들이고 돈이 많으면 수십 채씩 사들이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 여러 채를 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전세 끼고 매매로 단순히 한 채 정도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채를 사들이는 걸 바로 갭 투자라고 합니다. 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액, 그 갭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갭 투자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물론 뜻만 놓고 보면 전세 끼고 매매랑 거의 똑같아요. 전세 끼고 매매도 과거에도 있었고 딱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투자가 좀 과하게 이루어질 때도 있는데 그런 상태까지 가는 걸 이제 바로 갭 투자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 갭 투자를 설명하려면 전세 끼고 매매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게 정말 가능한가?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아니면 괜찮은 방법 같은데 요즘에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 한 3년 전에 우리나라 부동산 광풍기 때 이 갭 투자가 굉장히 유행하다가 지금은 싹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한때는 잘 나가다가 지금은 왜 또 안 되는 걸까요?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갭 투자도 최적의 타이밍이란 게 있는데요. 갭 투자가 성행할 수 있는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언뜻 듣기엔 2천만 원으로 1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이런 전세 끼고 매매나 갭 투자가 늘 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한 상황이 또 있죠. 모든 투자 시장이 그렇듯이 부동산 시장도 상승기 때 돈이 몰립니다. 이참에 나도 한몫 잡아야지 하는 마음들이 모이는 거죠. 갭 투자도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아니 아주 폭발할 때 주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지 간단히 살펴보죠. 자, 집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앞서 전세 끼고 매매나 갭 투자는 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익으로 하는 투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지점을 매매가라고 하고 요 지점을 전세가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요 차액, 요 부분이 이왕이면 크면 좋을까요? 아니면 작은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1억 하는 집에 전세가 5천일 때 갭 투자하기 좋겠어요? 아니면 1억에 8천, 9천 할 때 갭 투자하기 좋겠어요? 당연히 후자가 좋겠죠. 그래야 실제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갭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은 바로 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익, 요 차익이 크지 않을 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언제 요 차익이 줄어들까요? 네, 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돼야겠죠. 뭐 예를 들어 첫째, 자,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많이 올라야, 매매가보다 전세가 오르는 게 더 커야 요 차익이 줄어들겠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많이 떨어질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요 매매가 떨어지는 게 더 클 때, 그때 역시 요 갭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근데 현실적으로 매매 가격이 자꾸 떨어진다는 것은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때를 좋은 투자 시기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요 첫 번째 케이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르는 요 시점이 바로 갭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요 갭 투자를 하면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요 차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걸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얼마나 되나 하는 지표인데요. 그걸 바로 전세가율이라고 합니다. 전세가율.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거는 1억짜리 집에 전세가 8천짜리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1억에 8천만 원. 1억에 8천만 원. 그럼 비율이 얼마죠? 1억에 8천만 원이면 전세가율이 80%가 되겠죠. 그죠? 자, 그때 전세가율이 80%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만약에 매매가 1억인데 매매가 5천이다. 그럼 전세가율이 얼마일까요? 이때는 50%가 되는 거죠. 쉽죠? 자,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요 매매가나 전세가 둘 다 오르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갭 투자를 할 때면 단순히 이 두 개가 같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전세가가 더 많이 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1억 하는 집에 전세가 5천이면 전세가가 50%라고 했죠. 자, 그러다가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가지고 집값이 2억으로 뛰었어요. 자, 그리고 전세도 1억으로 올랐습니다. 자, 집값, 전세값 둘 다 올랐죠? 자, 그러면 이때 전세가율은 얼마죠? 바로 여전히 50%가 됩니다. 2억에 1억이니까. 그죠? 자, 집값, 전세값 둘 다 올랐지만 전세가율은 반면에 그전이랑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차익이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이러면 갭 투자하기 좋을까요? 아니겠죠? 전세가가 더 많이 올라야 전세가율이 높아진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전세가율은 그럼 대체 언제 많이 오를까요? 보통 부동산이 좀 괜찮나를 넘어서서 완전히 막 미쳐 돌아가네 싶을 때 전세가율이 폭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투기가 판을 치고 이런 갭 투자가 부동산 시장에 더 기름을 붓는 거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한 3년 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아니었죠. 집값 때문에 서민들 다 죽는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이런 기사가 쏟아질 때 안 보이는 곳에서는 조용히 이런 갭 투자 광풍이 부렸던 겁니다. 가려진 이면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의 광풍이 이제는 시한폭탄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참 세상은 참 자고로 달콤해 보일수록 속은 위험한 게 자연의 섭리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는 갭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갭 투자가 유행했던 이유는 적은 돈으로 여러 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 채의 집값이 오른다면 쏠쏠한 수익을 보는 거죠.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이렇게 획기적으로 보이는 갭 투자에도 당연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끼치는 안 좋은 영향도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자연스럽게 그 위험이 기어 나오는 법이죠. 갭 투자도 당연히 투자에 실패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야 뭐 너무 당연한 소리죠. 근데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하는 갭 투자지만 이게 의도치 않게 사회 전반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봐요. 자, 무슨 소리냐면요. 한 2, 3년 전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갭 투자로 여러 채의 집을 사들였다고 했죠. 근데 갭 투자를 하려면 일단 먼저 부동산을 사들여야 하니까 어쨌든 이것도 수요는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폭등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다 치솟는 거예요. 그 당시 부동산 시장이 미쳐 돌아갔던 이유는요. 평생 무주택자였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집을 샀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다 보니까 그 수요 때문에 가격이 폭발했던 겁니다. 예. 자, 갭 투자를 하려면 어쨌든 집을 사들여야 된다고 했죠? 그럼 수요가 폭등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전부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 값이 전반적으로 폭등을 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예. 정말 그 당시에 집 없는 사람들의 분노가 장난 아니었죠. 예, 그런 사람들에겐 정말 잔인한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산을 축적하겠다는 개인의 욕망을 뭐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갭 투자 자체가 그런 효과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갭 투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전세 줄 걸 염두에 놓고 하는 투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갭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시나리오는 첫째, 세입자를 빨리 구하고 둘째, 집값이 빨리 올라줘야 됩니다. 갭 투자는 애초부터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서 꾸준히 수익률을 보는 그런 전략이 아니죠. 광풍기 때 반짝 먹고 빠지는 전략입니다. 제가 오늘 갭 투자라고 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해 이런 건 투기에 가깝죠. 갭 투기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장이란 건 늘 상황이 바뀌죠. 요즘 부동산 시장 어떻습니까? 한 1년 전부터 계속 내리막을 타고 있죠. 한때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만큼 빠질 때도 급격히 빠지면서 지금은 완전히 부동산 침체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 갭 투자한다고 세입자를 받았다가 제때 못 팔고 나온 투자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이 지금 완전히 죽으면서 집도 못 팔고 시간만 계속 흐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세입자들의 계약 만료 시기가 온 겁니다. 큰일 났죠? 갭 투자자들은 세입자의 보증금만 믿고 집을 샀어요. 근데 이제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갭 투자자들이 당장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죠. 아니,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해가 날 때도 있죠. 다 본인 판단하에 했으면 본인이 그 수익도 누리고 손해도 본인이 감수하면 됩니다. 근데 이 갭 투자의 문제는 투자 실패의 손해가 애꿎은 세입자한테까지 전가된다는 겁니다. 예. 계약이 끝나도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를 못하니까 나가지도 못하죠. 또 집주인들은 당장 돈이 없다고 새로 세입자 받으면 그때 돈을 주겠다고 하죠. 네, 집주인들 이러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세입자는 새로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예. 오히려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더 다급한 거예요.
왜 세입자가 이런 피해를 감수해야 될까요? 세입자에게도 전세를 잘못 고른 책임을 져야 하나요? 네. 일부 투자자들이 세입자의 보증금만 믿고 지나치게 투자를 벌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투자가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죠. 근데 이 갭 투자의 그 특징상 갭 투자를 실패하게 되면 그 실패의 책임과 피해가 세입자한테 전가될 수 있다는 게 이게 갭 투자의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피해자들이 이사도 못 가고 보증금도 못 가고 발이 꽁꽁 묶인 채 그대로 사는 거죠. 예. 왜 세입자가 그런 피해를 온전히 감수해야 되는 걸까요? 예. 갭 투자의 구조상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사태는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최근 떠들썩하긴 했지만 조만간 더 큰 게 다가올 전망이죠. 왜냐면 이번 가을 겨울에 전세 세입자들의 계약 만료가 무더기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피해를 넘어서 우리 경제에 큰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부는 이 사태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정부도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는 세입자를 위한 대책,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집주인을 위한 대책인데요. 우선 세입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정부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줘도 될까요? 물론 세입자는 어떻게든 돈만 받으면 일단 한숨은 돌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자니 한편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게 뻔합니다. 아니 그걸 왜 정부가 내줘? 본인이 투자해서 망한 걸 왜 정부가 책임져 주냐?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세입자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정부가 현실적으로 이런 대책을 낼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세입자들 위해서. 자, 정부가 근근히 대책을 몇 가지 내놓긴 했는데요. 그걸 살펴보면요. 보통 집주인이 돈을 못 갚으면 담보로 잡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경매로 넘어간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이 집의 주인이 바뀌게 되죠.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기존 세입자는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냥 집을 나가야 됩니다. 네, 보증금도 못 받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거죠. 네, 최대한 그런 상황만은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습니다. 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살던 세입자가 그 집을 먼저 살 수 있게 해줄게. 네, 세입자 우선 구매 자격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입자 보고 그 살던 집을 그냥 사라 이거죠. 예. 자, 정부의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증금 떼인 집을 이참에 사버리자 라고 생각하는 세입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사는 동안은 집 자체는 좋아서 사고 싶다고 쳐요. 그럼 돈은요? 보증금 떼인 세입자가 아예 집을 사버릴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 떼인 보증금이 전 재산 아니었을까요? 집을 살 만한 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정부가 또 이번엔 이런 대책을 냅니다. 그러면 돈을 싸게 빌려줄게. 저금리 대출로 빌려줄게. 그래서 이 집을 사라 이겁니다. 자, 세입자는 솔직히 이것도 좀 황당하죠. 떼인 돈 받아줄 생각은 안 하고 집 살 돈을 빌려준다고? 약간 눈치가 없는 건지 괜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고 되레 황당한 대책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부도 할 만한 게 딱히 없긴 해요. 왜냐면 이건 애초부터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 집주인이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되게 사실 단순한 거예요. 집주인이 투자 손해를 온전히 감수하고 집을 최대한 싸게 팔아서 어떻게든 보증금을 돌려줘야죠. 시장에서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습니다. 뭐 요즘에 싸게 내놔도 안 팔린다고요? 그럼 더 싸게 내놔야죠. 시장의 원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사고 싶을 만큼 싸게 내놔야죠. 투자로 손해본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걸 피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집주인들은 왠지 그러기를 꺼려합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뭐 좀 해주는 거 없나 살살 눈치만 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집주인을 위한 대책으로 넘어가서 사실 집주인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웃깁니다. 주식으로 돈 잃은 사람을 위한 대책, 이런 거 있나요? 코인 망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근데 부동산으로 손해본 건물주를 위한 대책이라니, 이게 뭘까요? 네. 자, 정부는 보증금을 못 주고 있는 집주인들을 위해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세입자에게 줄 보증금을 싸게 대출해 줄게. 그러니까 보증금용으로 돈을 싸게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 빌려서 세입자한테 주라는 거예요. 또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아까 세입자한테도 돈을 빌려준다고 했었죠. 거기에 공감하는 세입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돈을 빌려줘도 집주인한테 빌려주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처한 상황이 달라요. 세입자는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걸 못 받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집주인은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데 그 돈을 싸게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정부가. 세입자한테는 뭐 아무것도 없지만 집주인은 그나마 뭐 자기가 투자해서 산 집이라도 하나 있잖아요. 아직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돈까지 싸게 구해다 주는 거예요. 이런 눈물겨운 배려가 어디 있습니까? 자, 저는 그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거, 그거 인정도 하지만 또 어쩔 수 없다고도 생각해요. 그걸로 정부를 너무 탓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요 대책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엄밀히 말해서 개인의 투자 손해를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집주인들이 돈 벌었으면 뭐 사회에 기부라도 하나요? 안 하죠. 근데 왜 손해볼 때는 정부가 나서서 국민 세금으로 도와줍니까? 이러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부동산만 한 게 없다. 어려울 때마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냐? 그러면 또 이 조그마한 땅덩이에 온갖 돈이 다 몰리는 겁니다. 늘 그랬듯이 건물주만 최고인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은 시장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만다는 겁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까지 집주인을 배려하는 이유는 아마 집값 폭락을 막기 위해서일 겁니다. 보증금 줄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아야 된다면 시장에 집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집값이 더 떨어지겠죠. 집값 폭락이 민심을 더 흉흉하게 만들까봐 정부는 그걸 막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런 조치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원래 시장의 논리는 가격이 정점을 찍기도 하고 바닥을 치기도 하죠.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그것도 빚으로 막아보겠다는 생각은 결국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빚으로 버티면 결국 더 큰 화가 되어 돌아온다. 이건 뭐 경제 역사에서 거의 진리 아닙니까? 자, 늘 느끼는 거지만 시장은 참 무서운 곳입니다. 절대 공짜가 없어요.
사람들의 욕망이 한순간에 폭발할 때 거기엔 언제나 무시무시한 함정도 있다는 걸 우리도 왜 매번 까먹는 걸까요?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제대로 된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한데요. 세입자분들은 이참에 빚내서 집 사세요. 집주인들은 빚내서 좀만 더 버티세요. 이런 조치로는 감히 어림도 없다는 걸 꼭 좀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